우리는 그 저주받은 모텔을 도망치듯 빠져나왔다. 모든 게 끝났다고 믿었다. 며칠 후 곤히 잠든 여자친구가 중얼거렸다. 게으문 목폴라 입은 여자가 침대 발치에서 계속 날 쳐다봐.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 여자는 그곳에만 있는 게 아니었다. 바로 우리 방에 우리와 함께 있었다. 첫 번째 이야기, 거울 속의 검은 목폴라 20살 중반, 저 민준과 제 여자친구 지혜는 서울과 울산을 오가는 지독한 장거리 연애 중이었습니다. KTX 창밖 풍경이 지겨워질 때쯤 찌는 듯한 늦여름에 피서철이 찾아왔죠. 저희에게 피서란 그저 얼굴 한 번 더 보는 것뿐이었지만 세상은 달랐습니다. 손바닥만 한 해변도 바가지 요금을 외쳐댔고 어딜 가나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울산의 한적한 바닷가에서 2박 3일의 짧은 만남을 고대했지만 가는 숙소마다 방 다 찼습니다. 라는 대답만 기계처럼 되돌아왔습니다. 네 번째로 찾아간 허름한 모텔에서 방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희는 구세주라도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아, 사장님, 얼마예요? 성수기인데 그냥 8만 원만 줘요. 주변 시세에 거의 반값. 뭔가 이상했지만 지친 우리는 말 바뀌기 전에 빨리 들어가자며 서둘러 키를 받아들였습니다. 방은 의외로 깔끔했습니다. 낡았지만 청소는 잘 된 듯한 딱 그 정도의 컨디션. 노숙을 면한 것만으로도 횡재라며 낄낄거렸죠. 간단히 씻고 내일의 데이트를 꿈꾸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옆에서 뒤척이는 지혜의 움직임에 잠이 깼습니다. 오빠, 나 화장실 가고 싶은데 문이 안 열려. 잠결에 웅얼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비몽사몽 일어나 낡아서 그런가 보지 하며 욕실 문으로 향했습니다. 문고리를 잡고 당기는 순간 온몸에 잠이 확 달아났습니다. 느낌이 정말 기묘했습니다. 문고리는 돌아가는데 문이 당겨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문 안쪽에서 누군가 문고리를 꽉 붙잡고 축 늘어져 매달린 듯한 묵직한 무게감. 살짝 틈이 벌어지는가 싶다가도 보이지 않는 힘이 맹렬하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겁 많은 지혜가 옆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내가 무서운 티를 내면 이 아이는 기절할 게 뻔했습니다. 이거 문이 뻑뻑하네. 저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다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속으로 하나, 둘, 셋. 온 힘을 다해 문을 확 잡아당겼습니다. 문에 매달려 있던 무언가가 튀어나올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함께 쾅! 문은 허무할 정도로 쉽게 열렸고 욕실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깨끗하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혜는 그냥 열면 되지 5번은 하는 표정으로 쏙 들어가 버렸죠. 하지만 제 눈에는 단 하나 이상한 점이 보였습니다. 세면대 주변이 온통 물로 흥건했습니다. 방금 누군가 머리를 감고 나간 것처럼 거울과 세면대 선반까지 물방울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분명 입실하자마자 욕실을 확인했고 잠들기 전 간단한 세수는 방 안의 작은 세면대에서 했습니다. 나와 지혜가 잠든 후 이 욕실을 쓴 사람은 없었습니다. 찝찝했지만 애써 무시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퇴실 준비를 할 때였습니다. 화장대 앞에서 지혜는 화장에 열중하고 있었고 저는 뒤에서 드라이기로 지혜의 머리를 말려주고 있었습니다. 시끄러운 드라이기 소음 속에서 이런저런 수다를 떨던 그때 갑자기 드라이기가 픽 소리를 내며 과열로 멈췄습니다. 정적이 흐르는 순간 무심코 고개를 들어 화장대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퀸사이즈 침대가 비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거울에 비친 것은 침대가 아니었습니다. 새하얀 침대 시트 위 거울 가득 채운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단발머리, 창백하다 못해 푸른빛이 도는 얼굴, 그리고 목을 조일 듯한 검은색 터틀넥. 그 여자는 미동도 없이 정면으로 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온몸이 돌처럼 굳어 고개조차 돌릴 수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눈을 질끈 감는 것뿐. 그때 지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기야, 왜 말이 없어? 닭갈비 저녁에 먹을까? 그 목소리에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실눈을 떴습니다. 여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드라이기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윙 하는 소음이 다시 방을 채웠습니다. 빨리 여기서 나가야 해. 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미친 듯이 지혜의 머리를 말리고 짐을 챙겨 그 저주받은 모텔을 뛰쳐나왔습니다.
몇 달 후 저는 우연히 숙소 후기를 다루는 커뮤니티에서 그 모텔의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상호는 바뀌어 있었지만 외관은 분명 그곳이었습니다. 댓글을 클릭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여기 아직도 영업하네요. 그 검은 목폴라 여자 나만 본 게 아니었구나. 간판 바꾼다고 모를 줄 아나. 울산 사람들은 다 아는 귀신 나오는 곳인데. 그 모텔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도 잠시 제 삶의 공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곤히 잠든 지혜가 잠꼬대를 했습니다. 저는 피식 웃으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빠, 나 어젯밤에 이상한 꿈 꿨어. 응? 무슨 꿈? 지혜는 눈도 뜨지 않은 채 나른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웬 여자가, 검은색 목폴라 입은 여자가 침대 발치에 서서 계속 나를 쳐다보고 있었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여자는 그 저주받은 모텔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쩌면 그날 밤 거울을 통해 우리를 따라온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두 번째 이야기, 딸은 두고 갑니다. 30줄에 들어서며 제 이름 석자로 된 무언가가 절실했습니다. 회사 월급만으로는 서울 하늘 아래 발 뻗고 잘 내 집 한 칸 마련하기 요원해 보였죠. 친구 녀석이 빌라 경매로 재미를 봤다는 말에 저 재원이도 밤낮으로 공부해 경매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몇 번의 실패 끝에 마침내 은평구의 한 반지하 빌라를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낙찰받는 행운을 거머쥐었습니다. 문제는 그 집에 버티고 있는 세입자였습니다. 60대 정도로 보이는 한 아주머니였는데 법적으로는 이미 제 소유가 된 집임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는 이사비를 요구하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몇 번의 지림 열렬한 실랑이 끝에 겨우 합의점을 찾아 이삿날을 잡았을 때 저는 진심으로 안도했습니다. 마침내 이삿날, 그날은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비가 세차게 쏟아졌습니다. 마지막 짐을 실은 용달차가 떠나고 아주머니는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비를 흠뻑 맞으며 제 앞에 섰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창백한 뺨에 달라붙어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그녀는 텅 빈 눈으로 저를 빤히 보며 기묘할 정도로 감정이 실리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딸은 여기 계속 살겠다고 하니 데리고 살든 내쫓든 알아서 해요. 네. 따님이요. 순간 머리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집은 명백히 그녀 혼자 살던 곳이었습니다. 제가 몇 번을 방문했을 때도 다른 가족의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되묻자 아주머니는 안쪽의 작은 방을 턱으로 가리키며 가서 보든가 라는 말만 남기고 뒤돌아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홀린 듯 방문을 열었지만 텅 빈 방에는 먼지와 싸늘한 공기만이 가득했습니다. 그저 마지막 심술이려니 저는 애써 그 불길한 말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이후 집을 도배, 장판까지 새로 해 깔끔하게 수리했고 다행히 금방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쾌활해 보이는 20대 여성 2명이었습니다. 이제 꼬박꼬박 월세 받을 생각에 마음이 부풀었죠.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까 그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겁에 질려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기 사장님, 혹시 이 집에 저희 말고 누가 또 사나요? 아니요. 두 분만 계약하셨는데 무슨 일이세요? 친구가 집을 비워 혼자 있을 때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안쪽 방에서 누가 우는 소리 같기도 하고 손톱으로 벽을 긁는 소리 같기도 한,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검은 머리 여자가 그림자처럼 휙 스쳐 지나가요. 저는 그들을 안심시키면서도 등골을 타고 오르는 서늘한 기운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삿날 비를 맞으며 서 있던 아주머니의 텅 빈 눈동자와 내 딸은 여기 있다 덧말이 저주처럼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빌라 근처의 부동산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세 곳은 모두 모르겠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역시 젊은 여자애들이 예민해서 헛것을 봤나 보다 안도하며 마지막으로 골목 가장 안쪽에 있는 가장 오래돼 보이는 부동산의 문을 열었습니다. 나이 지긋한 사장님은 제 이야기를 잠자코 듣더니 뜨거운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 그 반지야. 쯧쯧. 그거 애비가 딸 죽이고 감방 간 집이잖아. 엄마는 그때 충격으로 정신이 반쯤 나가서 아직도 딸이 거기 사는 줄 알고 저러고 다니는 거고,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결국 두 여성 세입자는 얼마 못 가 비명을 지르며 집을 나갔습니다. 겁없는 남성 세입자가 새로 들어왔지만 그 역시 1년 만에 밤마다 웬 아주머니가 찾아와 딸을 찾는다며 이사를 나갔습니다. 그 집은 제게 끔찍한 기억만을 남겼고 저는 그 동네를 지나는 것조차 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약속이 늦어 어쩔 수 없이 그 빌라 근처를 차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고개가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한 아주머니가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낯익은 모습. 그녀는 텅 빈 눈으로 반지하 창문을 하염없이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그녀의 옆에 희미하게 아른거리는 작은 그림자. 검은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린 어린 소녀의 형체가 그녀와 함께 서서 창문 안쪽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백미러로 본 그들의 모습은 제가 골목을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미동도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개가 짖지 않던 밤 19, 혈기왕성한 나이에 저는 시흥의 허허벌판에 덩그러니 놓인 작은 용접 공장에서 혼자 일했습니다. 사장님이 가끔 오더를 받아올 때만 임시직들이 북적일 뿐 평소에는 드넓은 공장에 저 동현이 혼자 남아 공장을 지키는 신세였죠. 어느 날 빈둥거리는 제가 보기 싫었는지 사장님은 공장 구석에 화장실을 만들라는 특명을 내리셨습니다. 툴툴거리면서도 어쩔 수 없이 삽을 들고 꽝꽝 언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한겨울의 땅은 돌덩이처럼 단단했지만 불을 피워 녹여가며 한참을 파내려 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삽 끝에 툭툭 하고 둔탁하게 무언가 걸리는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자 거기엔 한 무더기의 뼈가 있었습니다. 해골은 흙더미에 으스러졌는지 보이지 않았지만 길고 굵은 뼈들은 누가 봐도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에이, 설마 멧돼지 같은 짐승뼈겠지. 저는 애써 그렇게 생각하며 뼈들을 한쪽에 대충 묻어두고 드럼통을 박아 제법 그럴듯한 푸세식 화장실을 완성했습니다. 꽤 뿌듯했죠. 그로부터 일주일쯤 지난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집에서 자다 말고 지독한 복통에 잠에서 깼습니다. 집에 하나뿐인 화장실은 가족이 쓰고 있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손전등 하나를 들고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공장의 새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한밤중의 공장은 그 자체로 공포였습니다. 저는 냄새 때문에 문을 활짝 열어둔 채 쭈그려 앉아 볼일을 보는데 별의별 끔찍한 상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푸세식 화장실에 빠져 죽은 사람 이야기, 내가 파냈던 뼈다귀의 주인은 과연 누구였을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등 뒤의 쇠 파이프 더미에서 딸그락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급하게 뒤처리를 하려고 손을 아래로 내리는 순간 훅 분명 막혀있는 드럼통뿐인 아래에서 차갑고 축축한 입김이 제 손등을 선명하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 컴컴한 구덩이 밑에서 저를 향해 숨을 내뱉은 것처럼 저는 비명을 삼키며 바지도 추스르는 둥 마는 둥 미친 듯이 공장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제 인생에서 가장 기이하고 섬뜩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동네개의 대여섯 마리가 저희 집 앞 가로등 밑에 약속이라도 한 듯 모여 있었습니다. 회의라도 하듯 원을 그리고 앉아있던 녀석들은 제가 나타나자 일제히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짖지도 으르렁거리지도 않고 그저 텅 빈 눈으로 우리 집 개 2마리, 깜순이와 복실이도 그 속에 껴 있었습니다. 제가 애타게 이름을 불렀지만 녀석들은 미동도 없이 저를 빤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시선은 저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제 등 뒤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섬뜩한 눈빛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렀습니다. 겨우 집에 도착해 문을 잠그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떨리는 마음으로 공장에 가보니 화장실 옆 제가 뼈를 묻었던 자리는 온통 파헤쳐져 있었습니다. 밤사이 개들이 파낸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얗게 바랜 뼈다귀들이 아침 햇살 아래 흉측한 모습을 드러내며 사방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다시는 그 화장실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의 일은 점차 기억 속에서 희미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샤워를 마치고 옷을 입으려던 저는 거울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어젯밤 입었던 외투의 등 부분, 제 손이 절대 닿을 수 없는 그 위치에
축축한 흙과 풀물이 묻은 작은 손자국 하나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땅속에서 깨어난 무언가는 그저 제 뒤를 따르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저를 만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개들은 저를 지키기 위해 그 소름 끼치는 침묵의 경고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